65세 이상 연령층의 만성질환 유병률 약 90%. 그중 상당수는 평균 5.3개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처방약과 함께 진통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고혈압 치료제와 소염 진통제를 임의로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그 외에도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면 간이나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처방받은 약을 잘라 먹거나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약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 오늘 101세 프로포즈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노후에는 만성질환 때문에 꾸준히 약을 챙겨 드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사와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하신다거나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함께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먼저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방준석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흔히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 예,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한 움큼씩 드시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는데 근데 원래 드시던 약이 있는데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요. 또 뭐 관절통이 와요. 근육통이 와요. 이러면 또 약을 진통제를 같이 드신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괜찮으신 걸까요? 의사 선생님의 이제 처방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거를 처방약이라고 하죠. 네, 그때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걸러서 다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주시니까 문제점이 생길 위험성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는 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진통제의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진통제 중에는 이제 소염 진통제와 해열 진통제로 보통 나뉘게 되죠. 소염 진통제는 그야말로 염증이 있는 것을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진통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뭐 발이 삐었거나 아니면 이를 뽑은 다음에 잇몸이 부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 진통제가 있겠고요. 또 그 외에는 해열 진통제라고 해서요. 소염 기능은 떨어지지만 그 열을 낮춰줘서 이렇게 몸살기 같은 때 사용하는 것을 해열 진통제라고 합니다. 이 보통 두 가지 진통제들이 단순 진통제라고요. 한 가지 성분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가끔 복합 진통제라고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카페인이 좀 섞여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해열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섞이면 그것도 복합 진통제고요. 그다음에 소염 진통 성분에도 카페인이 섞이면 그 역시 복합 진통제가 돼서요. 용도는 같은데요. 예,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진통제라고 해서 다 같은 진통제가 아니라 진통제 그 종류에 따라서 약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 중에 진통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혈압약과 소염 진통제를 같이 드시게 된 경우는 가급적 피해야 되는 건데요. 그 소염 진통 효과를 낼 때 그 성분이 그 몸에 물을 좀 고이게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려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에게는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혈압을 낮춰주는 약과 이제 서로 상충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 단일 성분의 해열 진통제 같은 걸로 좀 전환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겠고요. 혈액 응고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통제 성분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은 피가 너무 mul거져서 이번엔 출혈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예. 부딪히면은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미세한 뇌라든지 심장에 혈액에 뇌출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가능한 한 그 두 가지 약과는 좀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 아주 보편적으로 드시는 약이 관절이 아플 때 소염 진통제를 드실 때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아세피린과 같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 그 약하고 같이 들면 결국 피떡이라 그러죠. 혈전이라는 것을 용해하는 녹는 부분을 효과를 극대화시키니까 출혈 위험성이 많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을 약을 계속 드시면서 우리가 혈액 응고 억제제, 아스피린 네. 같은 같이 드시면 골다공증 약의 대표적인 게 뼈를 흡수하는 거를 촉진시키는 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이런 계열의 약이 동시에 드시면 위장계통의 출혈이나 이런 복합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까 혈압약이나 혈액 응고 억제제 네, 같은 경우에 소염 진통제하고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 또 골다공증 치료제하고 혈액 응고 억제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 또 위장하고도 또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이런 계통의 약은 진통제하고 별로 상관없나요? 뭐 알려진 바로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일반 약으로서의 진통제와 당뇨병을 앓으시는 분, 고지혈증을 앓아서 치료제를 드신 분과의 상호작용은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연세가 드시게 되면 간이라든지 콩팥 같은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드시게 되니까 간과 콩팥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몸에 약한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약들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진통제도 요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종합 감기약 예. 이게 또 시중에 흔히 잘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종합 감기약에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 코 감기약, 몸살 감기약, 기침 감기약 이런 성분이 다 섞여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코 감기약 성분이 그 전립선을 비대시킵니다. 안 그래도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커지니까 이제 소변이 불편해지는 일을 얻게 되죠. 네, 네. 어르신들 중에는 약도 많이 드시지만 또 건강 챙기시느라고 건강기능식품도 맞아요. 드시잖아요. 근데 이 약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또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런 경우에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 뭐 건강을 챙기시는 거는 뭐 좋습니다. 좋은데요. 간혹 우리가 그 건강기능식품과 드시는 약들 오랫동안 드시고 계시는 약들 중에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네네. 혈압약,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네.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피를 묽게 한다, 피를 맑게 한다 그러는데 네. 나이가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약,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응고 억제제 이런 걸 드시게 되는데 피가 너무 묽어져요. 그래서 이제 혈액이 묽어지다 보니까 혈관을 잘 흐르다 보니 이게 예. 혈압이 너무 높아져요. 걸쭉했던 피가 좀 더 묽어지니까 그래서 예. 혈압을 오히려 또 높여버리는 일들도 간혹 일어납니다. 네네. 오메가3는 이렇게 잘 쓰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골다공증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골다공증을 계신 분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서 마그네슘, 칼슘, 철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이걸 보충제로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골다공증 약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같이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결코 그런 게 아니네요. 예. 그리고 왜 보통 약은 빈속에 드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식사 못 하시고 약은 먹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우유 한 잔 드시고 아니면 주스 한 잔 드시고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물하고 먹으면 좀 쓰고 안 넘어가 해서 네. 그렇게 또 다른 음료랑 드시는 네네, 경우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가끔 급하면 음료가 우유밖에 없으면 예. 한두 번은 할 수 없이. 그러나 예. 이게 이제 항상 우리는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제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유입니다. 간혹 일부 항생제는요. 그 안에 그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이 항생제랑 붙어서 흡수를 방해해 버립니다. 예. 그러면 드시나 마나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스도 있습니다. 네. 주스 중에 뭐 일부 성분은 어떤 고혈압약 성분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약효를 억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각종 카페인 함유 는 커피라든지 카페인 함유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네, 상호작용을 일으키죠. 예. 끝으로 차.
또 차는 괜찮겠지 해서 드시는데 차 안에는 또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요. 네. 뭐 탄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뭐 철분하고도 엉겨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약들의 흡수를 막아버려서 약효를 낮춰버리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권장해드리기는 물, 맹물, 그냥 물. 예, 그것도 갑자기 너무 차가운 걸 먹으면 우리 위장이 조금 놀래니까요. 약간 미지근한 정도의 물로 드시는 게 가장 권장할 만한 사항이죠. 네네. 그럼 전 이게 평소에 궁금했는데 약 먹을 때 물의 양은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왜 물 많이 먹어라 약 먹을 때 물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예. 약이 요즘에 캅셀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캡슐제 같은 게 좀 끈끈해요. 수분이 닿으면. 그래서 가끔 그냥 침으로 삼키기도 하고 물 한 모금으로 드시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약이 내려가다가 식도에 붙기도 합니다. 예. 달서도 붙어요. 그리고 정제 중에도 알약 중에도 겉에 이렇게 코팅을 쳐놓은 거는요. 액체랑 닿으면 좀 끈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위장에. 그래서 충분한 물을 드시라는 게 위까지 어쨌든 잘 내려가야 되고요. 또 물이랑 많이 접촉할수록 위장에서 잘 녹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충분한 양이 어느 정도냐? 그럼 우리가 우유 종이팩이 아시다시피 한 180, 200ml 정도 된다 그러죠? 200ml. 그래서 한 컵 있죠? 큰 컵 하나. 한 컵. 한 컵 정도로는 드시면 그게 좀 제일 무난하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 약을 먹으면 저도 20대, 30대는 그냥 약만 침으로 꿀꺽 삼켰어요. 근데 최근에 약을 먹는데 목에 딱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걸릴 때 있어요. 예, 심하면 예. 여기서 피까지 나고 의학적으로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물을 충분히 해서 드시는 게 저희 경험으로도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약을 드실 때는요. 물 한 컵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항생제 얘기 요즘 많이 합니다.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항생제 복용할 때 저희가 어떤 걸 주의해야 하면 좋죠? 제일 흔한 사실이 항생제를 드시다가요. 네. 중간에 중단을 한다는 겁니다. 약은 많이 안 먹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서. 근데 항생제는 우리가 용량을 정할 때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감염된 그걸 충분히 치료할 때까지의 양과 시간을 계산해서 처방을 하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느낄 때는 감염이 더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멈춘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 균들은 그 항생제의 뭐 혈액 속에 있는 농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맞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냥 KO를 당해야 되는데 살짝 잽을 치다 보니까 균이 항생제를 우습게 알아요. 맷집이 좋아지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조금 있는 표현으로 슈퍼박테리아. 아주 센 균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 이 균이 슈퍼박테리아가 되면요. 그 항생제의 그 정도 농도에는 버텨요. 그렇게 되면은 내성균이라고 하는 게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동일한 균에 감염됐을 때는 더 많은 항생제를 써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처방받은 기간과 용량은 무조건 지키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그 윤수미 아나운서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생제를 먹을 때 좀 괜찮으면 일단 딱 끊었다가 그걸 냉장고에 어디다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그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먹고 네. 또 약이 분명히 항생제가 내 몸에 먹으면 좀 독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러면 그 약을 한 반알 정도만 먹고 반알은 또 남겨두고 네.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을 저희 거예요. 집에 와 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많은 집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이제 항생제를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증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증상은 같아도 몸에 들어온 균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교차 내성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쓰게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항생제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균들이 각자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쁜 녀석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인데 예. 적당히 때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때로 다 맷집이 세지는 경우죠. 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우리들이 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평소 먹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또한 네. 보관 방법도 있겠는데요. 뭐 어떤 경우는 요거를 어린 아이들은 시럽으로 많이 주죠. 예. 그런데 요게 이제 분말에다가 물을 타갖고 만들어서 냉장 보관을 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깜빡 잊고 따뜻한 그냥 상온에다 놓는다라든지 아니면 굳이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 또 냉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잘 될까 해서 깜빡 실수해서 냉동해 놓기도 하고요. 네. 그럼 다시 녹여서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보관 방법
그리고 처방받은 용법 용량을 지키는 것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가장 지혜로운 지름길이 됩니다. 네. 잘 아셨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약 그렇게 함부로 막 남겨뒀다가 그냥 뭐 먹을 필요할 때 먹는다고 남겨두고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아무래도 의사와 약사의 어떤 지도사항을 잘 따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외에도 약 복용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을 실온에 두는 경우도 있고 냉장고 안에 두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궁금해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분할선이 표시된 약은 직접 잘라서 먹기도 하는데 항생제 외에 다른 약도 임의로 잘라서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제도 잘못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항생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스테로이드제도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긴다고 걱정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스테로이드제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없을까요? 네, 스테로이드 잘 아시는 게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도 네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특급 소방수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때 심지어 스트레스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약도 드시지만 연고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 바르면 피부병에도 좋고 그렇죠. 무슨 상처 난데도 회복이 빠르고 네.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용을 하면은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내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하지 않으면 용량을 높이지 않으면 그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힘들어지죠. 네. 그게 이제 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머, 어떡해요. 사실 연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급할 때 집안에 돌아다니는 연고 이렇게 쓰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게 거죠? 스테로이드 연고인지도 모르고 그냥 항생제 연고인가 보다 그러고 쓰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러면 완전히 그렇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 연고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 연고니까 뭐 염증 생긴 건 다 같이 바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위마다 또는 증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하고 약사의 지시와 권고사항에 따라서 써야 된다는 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스테로이드 연고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맞습니다. 나죠? 예, 네.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도 뭐 알려져 있기는 뭐 1단계에서 뭐 5, 6, 또 심지어 7단계까지도 나눠져 있다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뭐가 제일 높은 건가요? 보통은 1단계가 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보면 거기 몇 단계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할 때 참고하시도록 분류가 돼 있을 뿐인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부위에 쓸 거냐 그리고 그게 어린이냐 이제 성인이냐에 따라서도 이 단계를 다 고르게 됩니다. 네네. 보통 이제 유아 아주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의 뭐 엉덩이 짓무름이라든지 예. 기저귀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거는 아주 연약한 걸 쓰죠. 그런데 어른들은 당연히 이제 좀 센 걸 씁니다. 근데 이제 집에 어른이 쓰던 아빠가 쓰던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는데 내가 잘 들었다는 기억 때문에 어린아이의 엉덩이가 빨개지니까 얼마나 애석해요. 예. 그래서 어른이 쓰던 걸 어린아이 엉덩이에다 발라줍니다. 물론 효과는 나요. 금방 났죠. 금방 났죠. 그러니까 이게 좋네. 그다음에 이제 자꾸 바르다 보면 그 아이의 피부가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센 스테로이드 연고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남용이죠, 일종의. 자꾸 예. 쓰다 보면은 뭐 혈관이 팽창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거칠어진다라든지 해서 아주 흉한 정도로까지 피부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연고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항생제를 임의로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왜 다른 약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이렇게 예, 분할선이 있는 경우에 네, 맞습니다. 나는 좀 약 많이 먹으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라서 드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뭐 주의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고혈압 약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용량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제의 편의성을 위해서 뭐 약사에게 필요하는 왜냐하면 반알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잘라서 쓰게 돼 있는데 환자 스스로가 약을 사용하는 이 스스로가 그거를 이제 임의로 자르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간혹 뭐 서방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서서히 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효 성분이 서서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먹기 힘들다서 일부러 뭐 어떤 분들은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요. 칼 등으로 쳐서 자르기도 하고 또 목에 넘기기 힘들다고 빻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서방정이라는 것 자체가 성분이 서서히 몸에서 녹아서 흡수되도록 만든 원래의 목표인데 너무나 많은 성분이 일시에 흡수가 될 수 있고요. 얘는 뭐 2-3시간을 가야 되는데 1시간 만에 다 흡수가 된다라든지 그래서 약효가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고 또 너무 높은 혈중 농도로 올라가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임의로 쪼개서 쓰시거나 또는 부셔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는 뭐 똑같은 용량이 들어가니까 별 상관없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약은 실온에 보관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잘 보관한다고도 냉장 보관하시기도 하고 네. 어떤 게 좋은 방법입니까? 건냉암소, 건조하고 또 어두운 곳에다가 그것도 상온에다가 보통 둡니다. 실온이라고 해요. 네네. 실온은 한 1도에서 섭씨 한 30도까지를 실온, 집안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도에다 일반적으로 두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그 밖에 이제 일부 냉장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도 무조건 건강기능식품도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를 밖으로 꺼내내면은 차가웠다가 따뜻한 곳으로 나오게 되면 표면에 습기가 차요. 예. 그러면은 그 습기가 달라붙게 되고 또 그리고 몇 알 드시고 또 넣어놓고 또 반복을 하다 보면 표면에 습기가 차다 보면 화학적인 변화나 변색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약효가 일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해진 방법대로 지시된 대로 보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자, 오늘 유용한 정보 많이 배웠습니다. 올바른 약 복용법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거 기억해두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부터 들어오던 말이 약 좋다고 남용 말자 하듯이요. 네. 약은 약날을 가진 검이라고 합니다. 효과라는 날도 있지만 부작용이라는 날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해진 용법 용량대로 약을 꼭 드셔야 한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약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요. 올바른 약 복용으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